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저는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그 첫 결혼의 실패가 저에게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더 잘 살아보려다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큰일을 당했어요. 그 일로 정말 큰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였더라고요. 결혼을 했다가 정리한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실패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 하다 그 모든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 없는 인생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살아보려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살았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되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재산을 많이 불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는 건물 관리하시면서 여유롭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도 원 없이 다녔죠. 외국 생활도 조금씩 해봤고요. 생각해보면 부족할 것 없이 살았구나 싶어요. 거기에 저는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힘들고 외로워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는 싫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싫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어도 정말 없었구나 싶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그게 잘 되었어요. 그때가 막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인터넷 사업 자체가 시작할 때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개척하지 않은 큰 시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옷, 비싼 옷, 예쁜 디자인에 익숙했던 데다가 외국 생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하고 고른 옷들은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돈도 정말 많이 벌었죠.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도 성실한 성격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요. 사실 그때는 부러울 것이 하나 없었어요. 오빠는 졸업하고 강남에 병원 차려서 잘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각자 물려줄 건물 하나씩을 두고도 노후가 다 되어서 잘 살고 계셨고요. 두 분 사이도 정말 좋으셨죠? 저 역시 사업 잘 되겠다, 돈 하나 부족한 거 없겠다,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가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동안은 일에 매달려 사느라 그냥 연애만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보니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이쁜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해서 집에만 있는 걸 보면서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저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 또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쯤 오빠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새언니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제가 봐도 사랑스러웠죠. 둘이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다 조카를 낳았는데 그 조카가 얼마나 이쁘던지요. 정말 봐도 또 보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새언니가 하루는 그랬어요. 아가씨, 결혼은 현실이에요. 결혼하면 얻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괜찮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쁜 아기도 생기는데 그런 게 뭐가 아쉬워요? 아가씨도 참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아가씨 같으면 능력 있겠다, 돈 많겠다. 헐헐 혼자 자유롭게 살겠어요. 그때 새언니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다는 말이 저는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길래 의뢰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저는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사귄 남자친구들은 별로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대로 몇 번 연애를 했는데 제가 젊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그 당시 남자 쪽이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면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고 답답해서 헤어졌는데 이제는 제가 결혼이 하고 싶어 하니까 남자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은 더 자유롭고 싶다나요? 어쩌겠어요. 그게 다 제 업보였어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서는 저도 저처럼 일 욕심 많은 사람만 만났으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한 남자를 만난 것이죠.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성실하고 건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 불타는 연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혼을 했죠. 이제는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맞춰줬지만 단 하나 제가 일에 매달리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왔어. 어?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지금 몇 시야 대체? 아, 미안해. 내일 신제품 공개가 있어서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해서 하다 보니 늦어졌네. 먼저 자지. 당신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 지금 며칠째야. 유부녀가 새벽 1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이 많아서 그렇잖아. 내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놀다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매일 아니라고? 당신 이번 한 달 동안 10시 전에 들어온 적이 몇 번인 줄 알아? 내가 안 자고 기다려야 겨우 얼굴 볼 수 있어. 이게 결혼 생활이야? 언제는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이 좋다며, 멋있다며. 그래도 당신 결혼했잖아. 적어도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밤에 늦게 와. 아침에 나 출근할 때는 자고 있어. 이게 혼자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 사람은 일을 하다 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늘 아침도 차려주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밥 지어놓고 기다리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해줄 수 없었어요. 일의 특성상 낮에는 택배 발송 점검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홈페이지 정리를 하고 내일 나갈 걸 체크하다 보면 일은 매일 밤늦게 끝났으니까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녹초가 되어서 들어왔다가 눈을 붙이고 느지막이 일어나 11시쯤 회사에 나가는 것이 제 생활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신혼 초부터 자주 싸웠어요. 사실 일의 특성상 제 생활이 그러다 보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결정적인 싸움이 일어났죠.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적어도 조금은 일 좀 줄이고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어? 여기서 어떻게 일을 줄여? 지금 안 그래도 경쟁 치열한 거 알잖아. 내가 고작 너랑 저녁 먹고 아침 차려주려고 일까지 줄여야 해? 고작? 지금 고작이라고 했어? 밥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라 얼굴을 좀 보자는 거야. 결혼만 하고 한 집에 같이 산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게 소원이면 차라리 네가 회사를 관두던가. 그깟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 번다고 회사 나가면서 나 들들 볶지 말고 네가 관두고 집에 있으면 되겠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그깟 회사? 푼돈? 사실 저도 후회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심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고 그 일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업을 하는 저보다 월급이 적기는 했지만 결코 적은 월급도 아니었죠.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녹초가 되어 집에 와서 고작하는 일이 남편에게 들들 볶이는 것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게 내가 더 힘들다, 아니다, 네가 더 힘들다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기 바빴던 것이죠. 제가 저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오히려 무표정해지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싸움도 걸지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정이 떨어지면 화도 내지 않고 싸움도 걸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아예 무관심해지는 것이 정말 그 사람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조용히 건넸어요.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겠어?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이건 결혼 생활도 아닌 것 같아. 더 미워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나도 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너무 힘들고 지쳐. 헤어지자. 그렇게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녀가 되어버렸어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서로 금전적으로 아쉬울 것도 없었고 결혼 기간도 짧아서 뭘 나누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라도 달라면 다 줄 생각이었지만 남편은 돈이고 뭐고 전혀 미련 같지 않고 빠른 서류 정리만 원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아니,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이깟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랬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껏 큰 실패 없이 승승장구만 해오던 제 인생에서 이혼은 제가 태어나 처음 겪은 뼈아픈 실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처음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간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 남편 안부를 물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지더군요. 남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잘만 사는데 왜 저는 그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비참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친구들 중에는 대놓고 저에 대해 험담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결혼한 지 1년도 못 되어서 이혼을 한 거래? 낸들 알아? 혹시 쟤 바람핀 거 아니야? 설마. 근데 이상하긴 해. 그렇게 만나자마자 찐사랑이라면서 1년도 안 돼 결혼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바람 아니면 엄청 남편 무시했나 보지. 제가 그동안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얼마나 잘난 척했니? 멀쩡한 남자 이혼남이나 만든 거지 뭐. 기분 전환이나 할까 하고 나갔던 모임에서 이런 뒷담화를 들었더니 어찌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일에만 매달렸어요.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상가 바로 옆에 같은 쇼핑몰 사무실이 들어왔어요. 공실이 된 지 좀 되었는데 어느 날 이삿짐이 오는 것 같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여기 대표님 좀 뵈러 왔는데요. 저 오늘 옆 사무실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 이삿짐 오는 거 봤어요. 앞으로 바로 옆 사무실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사 선물이에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인터넷 사업이 처음이라서요. 이사 오고 보니 너무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겠어요. 사장님도 앞으로 더 잘 되실 텐데요, 뭘.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얼굴을 텄어요. 옆 상가 사장은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았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서글서글하게 다가왔어요. 인상도 좋고 부침성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자주 와서 모르는 걸 물어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여기가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여기 이 재고 처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여기를 꼭 보셔야 해요. 아, 감사해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몰랐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전 내내 끙끙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랬어요. 아, 근데 식사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으면 같이 가실래요? 제가 점심이라도 살게요.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지만 앞으로 도와달라고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뇌물을 주는 거라고 사정하길래 몇 번 같이 밥을 먹다 보니 그분과 저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식사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라도 꼭 보답을 하려고 했어요. 몇 달 지켜보니 사람이 늘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또 밝았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 역시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종 저희 사무실로 와서 힘쓰는 일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도 전부 다 잘 지냈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혼남이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큰 물류가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일손이 모자라 도움을 청했더니 마다 않고 달려와서 앞장서서 힘든 일을 다 도와줬어요. 그런 사장님이 고마워 저녁을 사던 날 저희는 우연히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사실 혼자 딸을 키우는 중이에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네? 바람이요? 상대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제 친구였어요.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내가 제일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던 내 친구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람은 집안이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서 둘이 같이 맥주집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아내를 집에서 있게 하고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진짜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바람이 나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애도 두고 가요? 제가 절대 애는 못 준다고 했어요. 사실 애를 데리고 갈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오후에 애 돌볼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뒤늦게 인터넷 사업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장사를 하면서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죠. 사실 혼자 시작하고도 많이 막막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우리 부녀에게 은인이에요, 사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고맙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거기에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무엇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에 감동도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혼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정말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니, 호강에 겨워서 요강을 차버렸네. 저 같으면요, 사장님처럼 능력 있는 아내 업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사람을 원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나야지. 만날 때부터 사장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연애할 때는 일하는 모습이 멋있고 더 좋다고까지 했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잊어버려요. 원래 그런 직장만 다닌 사람들은 사업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아유, 속 좁고 옹졸한 놈 같으니. 제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보다 더 열을 내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집에서도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하긴 딸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는데 좋아하고 잘했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부모님의 그런 차가운 눈초리는 처음이라 솔직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네가 제정신이야? 결혼이 장난이야? 아, 뭐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장난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것. 너무 오냐오냐 켰더니 인생도 지 마음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빠, 나도 힘들어.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만해. 뭘 잘했다고 아빠에게 대더니. 아빠도 속상하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제일 속상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이 철작선이야, 끝까지.
으이그 원래 결혼은 서로 맞추면서 사는 건데 됐다. 네가 뭘 알겠니? 집에서 그런 대접은 처음이라 저는 사실 이혼보다 그런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딱서니 없는 생각이기도 한데 또 솔직히 저 역시 이혼이 하기 싫었던 거였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불같이 화를 내시고 늘 내 편이었던 엄마까지 저러니 정말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별 이야기를 안 하던 오빠까지 한마디 거들었죠. 결혼할 때는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듣지도 않더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냐? 아이고 저 철딱서니. 아 여보 그만해. 아가씨라고 지금 마음이 좋겠어? 아가씨 일단 저랑 나가요. 네? 저는 새언니 손을 잡고 나가서 엄청 울었었죠. 저라고 이혼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저 혼자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이 먼저 원해서 된 이혼인데 저희 가족들은 전부 저만 비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고 또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렸어요. 어느 주말에는 그 사람 딸아이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5살이라는 애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깜찍한지. 한 번은 셋이 놀이동산에 놀러를 간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파는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딸기만 먹을래요. 딸기만. 엄마? 지금 엄마라고 했어? 네 엄마. 저 딸기맛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딸기맛 틀려요? 아유 애기가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네요. 아이의 엄마라는 말도 깜짝 놀랐는데 뒤이은 점원의 말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예쁜 딸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로 본다는 사실이 말이죠. 완벽한 가족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저도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죠. 내가 자기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나 받아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자기야, 나 진짜 고민하고 진짜 용기 낸 거야. 거절해도 괜찮아. 내가 아이도 있으니까 거절해도 나 자기 옆에 있을 거야.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줘. 평생 내 옆에 있어줘. 그럴게. 나 평생 자기 옆에 있을게. 결혼하자 우리.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혼을 꿈꾸었어요.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했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다르게 제가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저를 잘 따르는 귀여운 딸까지. 저는 매일 놀이동산에서 찍은 저희 3명의 사진을 제 가족 사진처럼 들여다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는데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결혼을 또 하겠다고 하자 집은 뒤집어졌어요. 재혼 상대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셨어요. 뭐? 애 딸린 이호남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냐 네가? 내 딸인 네가? 아빠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절대 안 돼 절대. 너 호적에서 파일 줄 알아? 아니다. 너 그 사업이고 뭐고 당장 다 때려치워. 다 때려치우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몸져 누우신 것이었죠. 사실 그동안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긴 해도 늘 마지막이 되어서는 제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어요. 제가 이혼을 한다 할 때도 물론 좋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6개월 살았는데 오래 살다 헤어질 바에야 차라리 이게 낫다. 이까짓 거 흠도 아니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너 절대 안 돼.
죽어도. 아니 그 결혼할 거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 엄마, 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났단 말이야. 정신 차려 이거사. 이 찰떡선이 없는 것. 지금은 그 남자가 너 이해하고 다 맞춰줄 것 같지? 근데 결혼해도 그럴 것 같아? 너 한 번 겪고도 몰라?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은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사람 다 똑같아. 오히려 너랑 처음 결혼했던 박서방처럼 점잖고 이해심 많은 사람 흔치 않아. 거기에 애 딸린 호래비. 그 애도 나 잘 따라 좋아하고 엄마라고도 해. 미쳤어. 왜 그 애 엄마가 너야? 그 남자 지금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애 키워줄 여자 필요해서. 절대 안 돼.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죽자 죽어. 엄마까지 저렇게 나오니 정말 막막했어요. 사실 저는 늘 귀여운 막내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 부모님의 저런 격한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감싸주고 토닥여 주었죠. 나는 자기 부모님 마음 이해해. 사실 내 딸이 그렇다 생각해도 너무 속상해서 반대하실 것 같아. 당연한 일이야. 그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리고 우리 천천히 풀어드리자. 응?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절대 안 들으실 거야. 어떻게? 우리가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때는 풀어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내가 자식 키워봐서 알아. 결혼을 먼저 하자고? 어차피 자기 자식 행복한 모습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야. 당신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면 금방 풀어주실걸? 내가 진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망설였지만 그때 제가 기대고 위안을 받을 곳은 남자친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죠.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은 혼인신고는 하자고 졸랐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끼리의 결혼식을 마쳤죠. 그렇게 후다닥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저희는 신혼집을 구했어요. 그 사람은 그때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원래 그 사람 소유였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빚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람이 딸과 살던 곳은 워낙 좁고 제 사무실과도 거리가 있어서 제가 당장 들어가기는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그 사람과 딸이 들어오기도 힘들었고요. 저는 제가 혼자 살던 강남 비싼 오피스텔을 팔고 새로 신혼집을 얻었어요. 사무실 근처에 있는 빌라였지만 평수도 넓고 교통도 좋았죠. 아이가 다닐 만한 유치원도 근처였고요. 저는 시간을 쪼개어서 집도 정성스럽게 꾸몄어요. 남편도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에 와서 손수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더니 역시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에 혼수가 들어오던 날, 그날도 원래는 남편과 함께 가전이며 가구를 받기로 했지만 오전에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어쩌지? 애가 갑자기 열이 난대. 유치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얼른 가봐.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혼자 신혼집에 혼수를 받으러 갔어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지겠다고, 정말 이제 행복하게 나도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구와 가전 배송과 설치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설치 기사님들이 다 설치를 하는 사이 택배며 자잘한 짐 배송도 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이삿짐 차도 나가고 택배도 잘 받고 해서 한숨을 돌린 저는 설치를 하면서 생긴 자잘한 쓰레기를 모아서 집 밖으로 버리러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택배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평소 안면이 있는 터라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택배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아가씨, 내가 원래 남 일에는 잘 안 끼는데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 좀 따라오실래요? 네? 저요? 지금요? 네, 꼭 좀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제 얼굴 알죠? 장관이면 돼요. 이리 와봐요. 그 택배 기사분은 늘 이 동네 택배를 다녀서 저와는 안면이 있었어요. 바로 근처 상가에 제 사무실이 있는 터라 늘 거기에서 택배를 엄청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인사도 하고 가끔 음료수며 간식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빌라로 이사를 와서도 여기로 이사를 왔냐며 반갑게 인사 정도는 할 사이였으니까요. 그 택배 기사분이 이 지역 담당이라고 하셨거든요. 따라가기가 좀 그랬지만 환한 대낮이고 보는 눈도 많고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저는 그 아저씨 택배차에 따라 들어갔어요. 솔직히 무엇보다 그 아저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이건 따라가 봐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저씨는 화물칸을 열더니 손짓을 하며 내게 물건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 물건은 앨범이었어요. 바로 웨딩 앨범. 포장에는 앨범을 발송한 웨딩 스튜디오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주소는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앨범이 오배송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진관이 달랐어요. 저는 결혼식을 안 하는 대신 남편과 남편의 딸과 함께 웨딩 사진은 소박하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웨딩 앨범과 액자를 배송을 받았고 말이죠. 내가 분명히 어제 이 이름으로 배송을 했는데 오늘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이리로 가져왔다가 주소가 달라서 다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남편 앞으로 온 게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보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으로 똑같이 우리 집에 한 번, 또 다른 집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배송이 계속 간다는 거였어요. 같이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같은 물건을 주소만 다르게 같은 사람으로 두 번씩 간다고.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특이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맞아요. 저번에는 내가 갔다가 택배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얼굴도 봤어요. 혹시 남편이 이 근처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택배 주세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마시고 그냥 착각해서 오배송하셨다고 하세요. 택배 아저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택배를 주시더군요. 사실 남편은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해서 동명이인이 있기가 힘들긴 했어요. 그런 이름이 근거리에 한 명이 더 살 확률은 제가 생각해도 희박했죠. 거기에 얼굴까지 확인을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웨딩 앨범이라는 택배를 풀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웃으면서 신랑 옷을 입고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딸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결혼 사진에서처럼 말이죠. 단 하나 그들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그 사진을 옆에서 보던 택배 아저씨도 기겁을 하더니 다른 택배도 내밀었어요. 청첩장을 만드는 회사에서 보내는 택배였죠. 남편은 제가 모르는 여자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택배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 주소지는 내가 사는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더군요. 차로 5분 남짓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일단 그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렸어요. 그곳은 평범한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편의시설도 많고 나중에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저 역시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싫어했어요. 여기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둥, 낡아서 싫다는 둥, 별별 이유를 대가며 격하게 반대하기에 얻지 못했던 아파트였는데 그 인간 주소가 설마 여기일까 하는, 저는 혹시나 무슨 오해가 있기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어요. 그리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차 안에서 숨을 죽였죠. 하지만 제 기대는 금방 산산조각 났어요. 조금 기다렸더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제 앞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곧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서더니 자기 딸과 나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고민을 하다 결국 전화를 했죠. 어디야? 이삿짐 정리 다 되었는데. 아, 애 데리고 병원 갔다가 이제 가는 길이야.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렸어. 그래? 그럼 집에 갈 거야? 일단 그래야지. 열은 내렸는데 약 먹여 재워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죽 좀 사가지고 갈게. 이따 봐. 저는 일부러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확 끊었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남편과 딸 그리고 웬 여자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부랴부랴 차에 오르는 부녀를 그 여자는 다정하게 배웅했어요. 남편은 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배웅하는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것이죠. 그건 누가 봐도 둘째를 임신한 새 가족이 분명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연속으로 터지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직감했어요. 이건 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동네 주변 산책 나오는 사람과 그 근처 슈퍼를 다니면서 남편에 대해 물었어요. 이 애기 아빠? 봤어요. 딸 하나 있고 부인은 둘째 임신했던데. 아, 언제 이사 왔는지 기억하세요? 한 두어 달 전이었나? 아이 근데 왜 그래요? 뭐 돈 떼먹고 도망갔어? 아니에요. 아는 사람 같아서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를 붙들고 남편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탁할 수 있었어요. 형사는 처음 제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했더니 이 무슨 헛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 앨범이며 청첩장을 꺼내놓자 바로 신원조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이 사람 선생님이랑 처음 결혼을 한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재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번째예요. 네? 뭐라고요? 그건 모르셨어요. 첫 결혼 후 5년 있다가 이혼하고 작년에 결혼했네요. 그러다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8개월 만에 선생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더군요. 사몬.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저도 이혼을 해봤으니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제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있자 형사는 기록을 뒤지더니 이러더라고요. 남편분 관련된 고소 사건이 있었네요. 두 번째 이혼한 분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을 했다가 치아를 했네요. 그리고 합의금도 주고. 이건 사건 좀 이상하네. 고소를 했다고요? 네, 고소를 했다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원래 고발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주고 끝냈는데 왜 고소한 사람이 합의금을 주고 끝냈지? 무슨 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 그 두 번째라는 분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일단 가서 제 연락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가서 만나볼 테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그 남편이라는 분 일단 만나지 마시고 아무 티도 내지 마시고 있으세요. 이상하긴 하네요.
선생님 건으로 사기죄는 성립되니까 제가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때려 죽이든 말든 제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내쫓으면 그건 그때 일이고 생각나는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간 딸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있자 의외로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날 저녁 형사님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러시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이 전 부인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에게 협박을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만났어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 힘들게 말을 해주시더군요. 형사님을 통해 들은 진실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첫 결혼에서 그 인간이 이혼을 했던 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였다더군요. 그 인간이 하던 맥주집 상가의 주인이 바로 두 번째 아내였던 것이죠. 당시 그분은 혼자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변두리에 작은 4층짜리 상가를 사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대로 재력도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 사람과 눈이 맞아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던 것이죠. 그렇게 넘어간 그 둘째 부인은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다 했어요.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운 여자와 나누었던 사랑을 촬영을 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협박을 했고요. 그분은 충격을 받고 바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엄청 뜯겼던 모양이었어요. 참다 못해 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다시 협박을 당해 합의금을 주고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고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랬어요. 그 인간이 돈을 주면 영상을 지우겠다. 이혼하고 건물을 팔아서 나눠주면 지우겠다 해서 다 준 모양이에요. 그러고도 계속 협박을 하고. 그럴 수가. 지금 정신과 약에 의존해서 겨우 지내는 중이에요. 밖에도 못 나가고 남자랑 이야기도 못해서 여경대동에서 겨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어떡해요? 어쩌면 좋아요? 지금 증거를 잡아야 해요. 선생님 신혼집이 있다고 하셨죠? 빨리 그 앞에서 만나죠. 그 인간이 늘 집에 카메라를 숨기고 있다고 했어요. 네. 지금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가 벌벌 떨면서 방에서 나오자 부모님은 기절 초풍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히 오빠를 불렀죠. 제가 도저히 혼자 운전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오빠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서 만난 형사님은 신혼집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안방과 욕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단번에 찾아내시더군요. 바로 다른 경찰들이 오고 감식반도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오빠가 겨우 저를 부축해서 끌고 나올 때까지 저는 반기절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지금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이 카메라에 연결된 서버를 찾아야 해요. 그전에는 증거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체포가 가능해요. 그 인간 집 아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저희가 잡아 넣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셨죠? 그랬어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저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것은 다 헛된 꿈이었죠. 그 인간의 정체는 여자들을 등치고 뜯어먹는 파렴치한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꾸몄던 이 집은 저의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 인간은 바로 체포가 되었어요. 형사들은 그 인간 집과 사무실을 전부 수색해서 서버를 찾아내었지요. 뻔뻔하게도 그 인간이 사무실이라고 했던 곳에는 그런 영상을 모아두는 서버가 버젓이 있더군요. 저 역시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인간이 잡혀와서 저를 보자마자 악을 쓰더군요. 이거 다 오해야, 오해.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나 억울해. 닥쳐. 지금 이게 다 오해라고? 경찰이 웃음니? 그거 절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딸 걱정돼서 설치한 것뿐이야. 믿어줘.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전 벌떡 일어나 그 인간 뺨을 후려쳤어요. 달 때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곳에 설치해? 그게 말이 되니? 아이 그건 너 그리고 옆 동네 그 여자 누구야? 너 그 여자도 협박하려고 했니?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자 그 인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끌려가 유치장에 갇혔어요. 저는 진술을 마치고 바로 그 인간을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동시에 혼인무효 소송도 진행했죠. 그렇게 저는 겨우 지옥의 바로 문 앞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다행이라는 점은 요즘은 촬영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인간의 두 번째 부인과 함께 고발에 나섰죠. 그분은 고마워하셨어요. 만약 나 혼자였다면 절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잘 극복하셔야죠. 이게 다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일만 하다 결혼을 못하고 살다 보니 남의 가정을 탐낸 내 욕심에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요. 이제 충분히 힘드셨으니 털어내세요. 앞으로 잘 되시기만을 빌게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은인이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죠. 그 인간이 협박을 하고 있던 모든 것은 압수되어 폐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저에 대한 혼인 사기와 금전 사기 등등을 전부 모아 높은 형량이 내려졌어요. 아마 당분간은 오래 거기서 살아야 할 거예요. 제가 옆 동네에서 봤던 그 여자의 정체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을 봤죠. 그 여자가 증언을 해준 덕분에 저의 혼인무효 소송도 순조롭게 끝이 난 거였어요. 원래 절대 증언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의 정체를 안 이상 저는 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자기는 이혼하고 최근 다시 만났을 뿐 이런 계획은 아예 몰랐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럼 부부가 같이 새고랑 차고 감옥 가시면 되겠네요.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내가 당신들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다 있어. 그리고 네 딸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던데? 저는 그 딸아이는 분명히 실체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아이를 만나 잘 구슬렸죠. 그랬더니 아이는 해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 아줌마 돈 많으니까 결혼해서 돈 받아서 같이 살 거라고 했어. 엄마도 나보고 조심하라고 시켰어. 저는 그 누군분을 내밀었어요. 선택해. 너도 같이 사기죄로 감옥 가서 애 낳고 네 딸은 고아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 증언을 할 건지. 정말 잘못했어요. 증언만 하면 봐주실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빨리 선택해. 그 이후로는 고분고분 수사에 잘 협조하더군요. 저의 증언도 전부 다 해줬고요. 기가 막혔던 것은 왜 하필 같은 동네에서 결혼식까지 번거롭게 다시 하려고 했냐고 했더니 그 인간이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헤어졌다가 어디선가 돈을 벌었다며 가지고 와서 엄청 매달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건이라고 진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 건? 그게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전에 상가 아줌마는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었고 그 사이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렸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크다고 다시 결혼식도 제대로 하고 살자고 해서. 지들이 어릴 때 결혼해서 결혼식을 못했다나요. 기가 찼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잘된 일이었죠. 덕분에 그 사기 행각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첫 번째 부인은 임신 중인데다가 어린 딸도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아마 그 뒤로 딸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진 모양인데 제가 알게 뭐예요? 저는 그간 제가 썼던 비용과 위자료를 근거로 그 인간의 재산과 사업체를 압류했어요. 이 인간은 그동안 참 알뜰히도 돈을 모아서 짱박아 두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전부 다 받아내었죠. 사무실도 제가 정리해버렸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슬퍼할 새도 절망할 새도 없었어요. 동시에 회사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늘 그렇게 서슬퍼렇게 사는 걸 보더니
하루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이혼한 건 네 탓 아니고 너를 탓하는 사람도 없었어. 우리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야. 잠시 쉬고 여행이나 다녀와. 됐어. 나 할 일 많아. 시간 없어. 나중에. 부탁이야. 나중에라는 말을 나중에 해. 너 지금 다녀와. 이상하게도 나중으로 미루는 걸 나중에 하라는 말이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일도 얼추 정리되고 사실 쉬고도 싶었어요. 저는 늘 하와이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사실 첫 결혼 신혼여행 때도 갈까 했는데 제 일이 많아서 가까운 곳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때의 남편은 그것도 불만이었죠.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도 뒷전이라고 말이에요. 여행지를 찾다가 문득 그 생각이나 떠난 하와이 여행에서 제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제 첫 번째 남편이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딱 내렸는데 로비에 그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서로를 보자마자 어이없어 하다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하고 기도 차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쳐거쳐 제 소식을 얼추 알고 있더라고요. 하긴 그 동네에서 제 이야기는 한때 핫한 안주거리였죠. 뭐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심란해 하다가 이래저래 휴가가 생겨서 왔다나 뭐래나. 이렇게까지 된 판국에 제가 뭘 숨기겠어요. 저는 그 사람과 밤새 술을 마시면서 쌓아두었던 걸 쏟아부었죠. 전 마누라가 아주 또 실패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아주 꼴 보기 좋으셨겠어요. 응?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냐. 나도 심란했다니까. 아유 됐어. 하긴 다 내 탓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해. 다 못난 내 탓이지. 너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다 네 탓이야. 내 탓이지. 그래.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보자. 이거 다 네 탓이야. 네가 하도 나를 들들 볶아서 이혼하는 바람에 내가 그런 거야. 알아?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화도 내다가 또 화해도 했다가 또 서로를 탓하다가 하면서 저는 푹 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제 옆에는 그 사람이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질러던 건데 내가 바보였어. 뭐? 그냥 홧김에 그런 거라고? 결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옆에서 그냥 지지해주자고 하더라고요. 욕심 버리고 서로를 위해 살아보자고. 나만 괜찮다면 자기는 다시 그러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보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러기로 했죠. 정말 웃긴 일이지만 제가 다른 남자와 살기로 했던 그 신혼집에서 저는 전 남편, 그러니까 전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지금의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합치기로 했다니까. 양가 부모님들은 머리를 싸쥐고 이제는 모르겠다. 알아서 살던지 말든지 해라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흐뭇해하시죠.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저녁마다 남편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저 역시 남편과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마치고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 한 끼 같이 저녁을 먹고 두런두런 하루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더 행복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그저 하루하루의 행복을 쌓아가면 그걸로 되었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무엇보다 바로 옆에 가족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그 일상이 오래 계속 행복하시기를 바라볼게요. 저 역시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